기업 집단 포털 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기업 집단 공개 시스템과 자료 제출 시스템을 통합 및 개선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불편을 대폭 경감시키고 내부 사용자의 이용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하였으며, 자료 제출 시스템은 대기업 집단과 지주회사에서 주식 소유 현황, 채무 부정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분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기업 집단 공개 시스템은 분석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두 개의 포털이 하나로 통합된 기업 집단 포털 시스템은 세부 기능을 개선하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여 일원화로 대국민 정보 공개 강화, 기업 편의성 제공, 정보 분석 기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 가능 데이터 공유, 기업 집단 통계와 그래프의 제공으로 정보 활용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기업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손으로 일일이 입력해 왔으며, 이를 엑셀 파일 입력 방식으로 전환하였던 반복 입력 최소화, 자동 오류 검증, 전자문서 제출, 모바일 알림이 기능으로 편의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 정보 접근 편의성 역시 강화하였고, 신용평가 정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자료 등을 연계해서 정보 분석 기반도 조성하였으며, 기업 집단 신용평가 정보, 금융감독원, 다트 자료 연계 등 활용 정보 범위를 넓히는 한편 다차원 데이터 분석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이와 반대되는 개념을 포지티브 규제라고 합니다. 이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항을 나열하고 그 밖의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현행 우리나라 법안 대부분이 포지티브 규제 방식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네거티브 규제는 신산업과 관련한 규정과 법을 일일이 만들어야 하는 합법화 과정에서 신산업 업체가 기존 업체의 반발과 포지티브 규제에 부딪히기도 하여 네거티브 규제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통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합니다. 한마디로 이것만 빼고 다 해도 돼 라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며, 이렇게 5에서 10년 동안 규제를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을 화이트 스페이스라 일컬으며, 네거티브 찬성론자들은 정부 역할 변화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무역 변화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허가하는 상품만을 상대국과 교역하였으나 상품이 다양해지고 교역 상대국과 교역 수단, 의사소통이 늘어남에 따라 자유무역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제외한 몇 개 품목을 뺀 나머지 상품을 교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며, 산업 관련 규제도 이처럼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시도하는데, 이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라 부르며, 최소한 안전성이 확보된 대상은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며, 의료기기 분야 규제 전환이 대표 사례입니다. 이러한 네거티브 규제를 운영한 사이트가 아래와 같은 ICT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물리적 코어 네트워크 인프라를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다수의 독립적인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각각의 슬라이스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술로 5G 네트워크의 새로운 기술입니다. 5G 망에서는 1인칭 미디어를 포함해 UHD의 동영상, AR과 VR 콘텐츠, 홀로그램,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및 드론 원격 조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용량의 다양한 5G 서비스를 초고속으로 한 개의 코어 네트워크 인프라로 제공하는 대신 각각의 가상의 네트워크 슬라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온디맨드 방식, 즉 실시간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기술은 가상화된 네트워크 환경에서만 구현될 수 있어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SDN과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구현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BCI는 넷 컴퓨터 인터페이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며, 뇌파를 해석한 코드를 이용하여 외부 기기의 동작을 제어하거나 외부 신호를 이용하여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기술로 신경세포로부터 신호를 획득하는 기술입니다. 구성은 기계학습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획득한 신호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기술, 그리고 처리된 신호를 이용하여 외부 기기를 제어하는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파를 이용한 외부 기기 제어는 질병이나 사고로 생긴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끊임없이 연구되었으며, 뇌파라는 것은
특정 동작을 시도하려고 생각하면 이에 해당하는 전기신호가 두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전기신호를 이용한 것입니다. 뇌파는 신호 측정용 전극을 두뇌 주변의 피부에 부착하거나 매우 작은 전극을 두뇌 내부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신경세포의 신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류량 변화를 근적외선 분광 분석기로 두뇌 외부에서 관찰한 방식 등을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이후 뇌파 신호를 해석하여 유효한 정보를 추출하며 이 정보를 이용하면 특정 신체 부위에 마비가 발생한 환자가 생각만으로 의수 혹은 보조기기를 제어하거나 게임을 할 수 있고, 역으로 신경세포에 자극을 주어 시력을 잃은 환자에게 외부 이미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술로 정확한 뇌파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피에 전극을 부착하거나 근적외선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뇌파 신호를 측정하는 방식은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며 두뇌 내부에 미세 전극을 설치하는 방식은 아무리 미세한 전극이라도 뇌파의 정밀한 측정이 어려우며 전극을 설치하기 위하여 두개골을 관통해야 하므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미세 전극의 위치 변화로 신호 왜곡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경세포의 신호를 확보하는 기술, 잡음이 섞인 복잡한 신호를 해석하는 기술, 그리고 해석된 신호를 이용하여 외부 기기를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의공학, 기계학습을 포함한 컴퓨터학, 뇌공학 등의 융합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단일 전공보다 융합 전문가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며,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융합 수태학과가 주전공이며 문헌정보학을 복수전공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융합 전공의 중요성을 OA, 사무, 컴퓨터공학, RPA 등 전 분야 공통 종합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며, 이전에 제작하였던 자기개발 관련 강의들에서도 융합 전문가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뉴로모픽 반도체는 인간 두뇌의 구조와 활동 방법을 모방한 지능형 반도체로 뇌신경을 모방하여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을 반도체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사고 과정과 유사하게 정보를 처리하며 반도체 하나에서 연산, 학습, 추론, AI 알고리즘 구현에 적합합니다. 뉴로모픽 반도체의 가장 큰 장점이 효율입니다. 일반 컴퓨터에서는 연산과 저장 등 처리 장치가 구분되어 있고, 이들 사이를 통신 네트워크가 연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전달에 소모된 에너지가 실제 연산에 사용된 에너지보다 10배 이상 많은 반면, 뉴로모픽은 연산과 저장을 하나의 반도체에서 처리하여 에너지 손실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뇌가 작은 LED 램프 한 개를 켤 정도의 약한 전력으로 복잡한 연산과 기억, 학습, 운동 명령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며, 전력 소모량도 기존 반도체 대비 1억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다만 약점도 있습니다. AI망을 쓰는 딥러닝과 비교하여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IBM은 2014년 100만 개 이상의 인공신경세포와 2억 6천만 개 이상의 신경세포 접합부를 모성한 뉴로모픽 반도체 트로너스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로부터 정확도가 낮고 AI의 두 요건 가운데 하나인 학습 기능을 포함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7년 인텔이 학습까지 가능한 뉴로모픽 반도체 로2힐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정확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뉴로모픽 반도체와 함께 각광받고 있는 또 다른 AI 반도체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이 제품을 내놓고 있는 AI 가속기입니다. 이는 기존의 반도체 설계를 최적화하여 딥러닝 알고리즘 처리 속도를 높이고 딥러닝에 쓰이는 병렬 처리 칩인 GPU나 중위형 반도체를 개선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다중무선 접속 기술은 이동통신망에서 서로 다른 여러 무선통신 기술을 동시에 사용하는 무선 접속 기술로 3G의 WCDMA, 4G의 LTE, 5G의 NR 등 같은 계열의 이동통신 기술 또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의 무선통신 기술들이 혼재된 이종망에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주어진 환경에 맞는 최적의 무선통신 기술이 사용되거나 2개 이상의 통신 기술이 함께 사용되어 사용자에게 보다 최적화된 통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3GPP 릴리즈 13에 포함된 LWA와 릴리즈 15에 있는 5G NR, NSA 등이 있습니다. LWA는 LTE와 와이파이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술로 기지국은 핵심망에서 수신된 사용자 데이터를 LTE와 와이파이 각각의 무선 채널 상태나 부하를 고려하여 데이터를 분산 전송하며 사용자 단말은 LTE와 와이파이 채널 각각에서 받은 데이터를 통합합니다. 비자립형 5G는 기존 4G LTE와 5G NR을 함께 사용하는 기술로 채널 상태를 고려하여 사용자 데이터를 분리하고 LTE와 NR 무선 채널로 각각 분산 전송하거나 한 개의 채널만 사용하여 단말로 전송하며 멀티 RAT 이용으로 단말의 데이터 송수신 수도는 빨라지고 각 무선 통신 채널의 상황에 따라 데이터가 가변적으로 전송되어 최적화된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D2D는 단말 간 직접 통신으로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라는 명칭입니다.
이 기술은 이동통신 단말기가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단말끼리 직접 통신하는 기술로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의 수요를 해결하고 한정된 주파수 자원 내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지국이 없는 상태에서 인접 단말들 간의 통신이 가능해 재난 통신망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사물 통신은 5G 이동통신에서 다수의 기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 통신을 일컫는 명칭으로, 이 대규모 사물 통신은 5G 이동통신의 주요 서비스 요건 중 하나이며 비교적 저용량의 데이터를 저속으로 주고받는 사물 통신 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규모 사물 통신 서비스를 위해 ITU-R은 사물 통신 기기의 수를 단위 면적당 최대 100만 개 가량의 대규모로 늘리는 것 외에 기기 비용 절감, 배터리 수명을 10년 이상으로 대폭 연장, 서비스 범위 확장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물 통신은 에너지 검침, 헬스, 의료, 자동차, 공장 등 사회 전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량 다중 입출력, 대량 다중 입력, 다중 출력은 동일어로 영어의 약어는 미모, 매시브 미모라고 불리며, 다중 안테나가 발생시키는 전파 신호를 한 방향으로 집중시켜 통신 속도와 품질을 높이는 빔 포밍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 안테나를 결합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다중 안테나가 발생시키는 전파 신호를 한 방향으로 집중시켜 전파 세기를 강화한 기술인 빔 포밍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 안테나를 결합한 기술로 5G 이동통신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수기가헤르츠 이상의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5G 이동통신에서 안테나 이득이 매우 높은 빔을 형성하여 가입자에게 대용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증가된 자유도를 이용하여 여러 채널로 정보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 향상과 간섭에 강인한 장점을 얻을 수 있으며, 주로 10GHz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시분할 송수신 방식의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기지국 안테나를 여러 개로 구성하면 다수 사용자 단말기가 동일한 주파수에서 동시에 통신하고 다중 경로로 전파할 수 있어 주파수를 추가하지 않고 네트워크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즉, 다중 입출력 장치를 활용하면 데이터 트래픽이 높은 지역에서 주파수 확대 없이 접속 속도를 높이고 데이터 처리 용량을 늘릴 수 있어 기지국 품질 또한 개선됩니다. 다중 입출력 기술이 최근 기술은 아니며, 미모의 기술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 시작하였고 1990년대 통신 환경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현재의 와이파이, LTE 네트워크는 전송 속도를 높이고 다중 간섭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대체로 미모 안테나를 사용해 왔습니다. 현재는 이를 기반으로 안테나 수를 최대 128개까지 늘리는 기술까지 개발 중에 있으며, 사용 가능한 라디오 주파수 대역이 포화에 이르고 무선 기지국으로부터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안테나 수를 늘리며 통신 품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어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는 2019년 2월 미국 스프린트와 공조하여 미모 장치 테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미모 장치에 안테나 32개를 장착하였고 기존 상용 서비스 대비 데이터 처리량을 4배 이상 증대시켰습니다. KMW는 2019년 노키아와 미모 장치를 공동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데이터 3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관리 방법이나 분석 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집합과 이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시각화하는 정보통신 기술 분야입니다. 빅데이터에서 데이터는 컴퓨터 및 디바이스를 통해 생성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의미하며, 빅데이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시간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포맷과 형식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특징을 3V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구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는 정형 데이터, XML과 같이 데이터의 구조를 포함하여 파일로 저장하는 반정형 데이터, 텍스트, 그림 또는 사진과 같이 전혀 구조화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로 분류합니다.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하면 미래를 예측하거나 의사결정에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반면에 입력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처리한 결과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정형 데이터입니다. 정형 데이터는 미리 정해놓은 형식과 구조에 따라 저장되도록 구성된 데이터로, 미리 정해놓은 형식과 구조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시스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잘 알려진 포맷이나 명확한 데이터 구조 표현 방법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는 뒤에서 설명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같이 고정된 칼럼에 저장된
데이터, 지정된 행과 열로 데이터의 속성이 정해져 있는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콤마로 구조가 결정되는 CSV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와 달리 정해진 형식과 저장 구조를 바탕으로 손쉽게 데이터에 대한 부분 검색 및 선택, 갱신, 삭제 등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 주로 정형화된 업무 또는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반정형 데이터입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데이터의 형식과 구조가 변경될 수 있는 데이터로 데이터의 구조 정보를 데이터와 함께 제공하는 파일 형식의 데이터입니다. 대표적인 반정형 데이터의 구조는 HTML, XML, RDF, JSON 등이 있습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처럼 테이블의 행과 열로 구조되어 있지는 않으나 파일에 포함된 데이터 구조 정보를 바탕으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변환하고 이 데이터를 매핑하여 정형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JSON 데이터는 CSV 또는 테이블 형태로 쉽게 변환이 됩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스키마에 있는 데이터의 개체, 속성, 관계와 이들에 대한 제약 조건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 수정이 쉽고 파일 단위로 구성되어 전송과 공유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정형 데이터와 비교하여 질이 처리가 어려워 데이터 분석에 사용할 경우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여 사용합니다. RDF 데이터는 주로 파일로 저장하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변환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순서 및 배열 등으로 이루어진 로그 데이터, 센싱 데이터 등 데이터의 형식과 구조가 제공되는 데이터는 형식과 구조의 저장 형태에 따라 정형 데이터 또는 반정형 데이터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정의된 구조가 없이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정형 데이터에는 동영상 파일, 오디오 파일, 사진, 보고서 및 문서, 메일 본문 등이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데이터 구조가 없어 비정형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내용에 대한 질의 처리를 할 수 없어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여 반정형 또는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분석 또는 인공지능 모델의 개발 목적과 입력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의 전처리를 사용하며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는 전처리를 위해 자연어 처리 기법을 사용하고 동영상, 오디오, 사진 등 미디어 파일은 필터를 이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데이터 범위를 변환하는 방법으로 전처리를 하며 주로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생성된 데이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데이터가 생성되는 시간대에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공간적 현상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등의 분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 3중의 마지막인 마이데이터입니다. 마이데이터는 정부 주체를 중심으로 산재된 개인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개인이 직접 열람하고 저장하는 등 통합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제3자에게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이동권을 기반으로 합니다. 개인에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 이동권은 유럽연합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정의한 데이터 이동 권리를 따릅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이동 권리는 데이터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할 권리도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후에 설명할 데이터 3법의 시행으로 금융, 공공 분야 등의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도입으로 개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전송 요구권을 보장하여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개인 데이터 보유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제3자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세 가지의 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을 말하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 및 연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의 담당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3개의 법안은 2018년 11월에 발의되었으나 이후 1년 넘게 진통을 겪었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차례 데이터 3법 개정을 논의하였으나 당시 여야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였고 국회는 산업계 요구가 확산되자 2020년 1월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최종 처리하였으며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시행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를 지니며 AI, IoT, 모빌리티 등 차세대 먹거리 산업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서 새로운 빅블러, 이른바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진 현상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법 개정으로 데이터 융합에 따른 다양한 혁신 서비스 발굴이 가능해졌으며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를 많은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과 전문 개인 신용평가업, 소액 신용대출, 수성공인 컨설팅 등 금융 서비스 외에도 유통, 제조, 바이오 등 각종 혁신 융합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있는 금융 정보를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고 금융사는 이 데이터를 융합하여 특화된 정보 관리나 자산 관리, 신용 관리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으며 현재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정부 지체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데이터 활용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고 활용하는 과학적 반복론, 프로세스, 시스템 등을 포함한 학자간 연구 분야로 데이터 과학이라는 용어는 1974년 덴마크의 컴퓨터 과학자 페테르 나우르가 쓴 서적에서 처음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나우르는 데이터 과학을 데이터를 다루는 과학으로 정의하였으나 데이터 수집, 저장, 조작 등 데이터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데에만 집중하였고 1990년대 말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마이닝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과학이라는 용어가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빅데이터, 기계학습 등과 같은 데이터 분석 기술의 산업적 가치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포함하는 현대적인 용어로 의미가 확장 되었습니다. 데이터 과학은 정형, 비정형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상을 이해하는 체계적인 이론과 기술들을 통칭하며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등의 기술이 데이터 과학의 범주에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한 전문가를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도 합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본질적으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기술 개발에 착안하여 수학, 통계학, 컴퓨터 과학, 정보과학 등의 분야에서 도출된 이론과 기술들을 모두 활용합니다. 데이터 과학자가 데이터 분야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기업에서 데이터 과학자는 다양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마케팅, 고객관리, 의사결정, 경영 전략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관련 산업에서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한국 IT와 이미지에서 DBA로 근무를 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DBA라는 직무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업무 전반과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차원 축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데이터 차원 축소는 고차원의 원자료의 데이터의 의미 있는 특성은 유지하면서 저차원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법으로 데이터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데이터 또는 식별자에 의해 첨부된 데이터 객체가 가지는 여러가지 항목이나 범주 정보들을 데이터 속성 혹은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사용자 데이터에는 사용자 객체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름, 성별, 전화번호 등 정보를 속성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속성의 개수를 차원이라고 하고 속성이 2개일 경우 2차원 데이터, 3개일 경우 3차원 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과학에 사용되는 원자료는 다차원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데이터 과학에서 차원의 저주는 데이터의 차원이 커질수록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 실행이 매우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데이터 차원 축소 기법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차원 축소에서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의미한 특징들을 선택하는 특징 선택 혹은 상관관계가 높은 특징들을 합성하거나 변형하여 새로운 저차원의 특징을 만들어내는 특징 추출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차원 축소는 좋은 성능을 가진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실행되는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고차원 데이터에 존재하는 잡음 제거, 향후 데이터 분석에서 발생하는 연상량 및 메모리 감소,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시각화하거나 분석 결과를 설명하기 쉽게 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데이터 차원 축소로 정보 손실이 발생하여 모델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이터 차원 축소 기법으로 주성분 분석, 선형 판별 분석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채굴의 동의어인 데이터 마이닝은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통계적 패턴이나 규칙, 관계를 찾아내 분석하여 유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로 지하에 묻힌 광물을 찾아낸다는 뜻의 마이닝은 탄광에서 석탄을 캐거나 대륙붕에서 원유를 채굴한 작업처럼 데이터에서 숨겨진 가치를 찾아낸다는 동일한 특징 때문에 데이터 분석 용어로 사용합니다. 학문적으로는 통계, 전상, 경영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 관련의 학문의 융합으로 탄생한 융합 학문이며 기술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에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법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창고, 데이터 마트 등과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산 처리 기술 등이 사용됩니다. 데이터 마이닝 분석 방법으로는 목표 변수에 따라 진행되는 전형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있으며 데이터 처리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마케팅, 생산, 금융, 미디어, 순수 과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크롤링은 웹사이트, 하이퍼링크, 데이터, 정보 자원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 분류, 저장하는 것으로 크롤링을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크롤러라고 합니다. 크롤러는 주어진 인터넷 주소에 접근하여 관련된 URL을 찾아내고 찾아진 URL들 속에서 또 다른 하이퍼링크들을 찾아 분류하고 저장하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여러 웹페이지를 돌아다니며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색인을 만들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 대상 웹사이트와 같은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자체를 추출하여 특정 형태로 저장하는
스크래핑도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는 크롤링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고 이를 스크래핑을 통해 수집, 저장하여 분석에 사용하는 것처럼 두 기술을 결합하여 사용합니다. 이 기술이 악용되어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게 되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웹페이지 수요자는 웹페이지에 로봇 배제 표준을 사용하여 접근 제한에 대한 설명을 로봇.txt에 기술하거나 노인덱스 메타 태그를 사용하여 크롤러로 검색 색인이 생성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 능력 동의어인 데이터 리터러시는 리터러시가 글을 읽고 해독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더 나아가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모든 기술적인 능력을 포함합니다. 데이터 활용 능력은 단순히 통계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과 구별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컴퓨터를 처리하는 능력,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 등도 포함되며 이 하위 역량으로 사진과 같이 데이터 수집 능력, 데이터 시각화 능력, 데이터 가공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데이터 기획 능력, 데이터 관리 능력으로 분류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 능력은 미래 사회의 경쟁력을 위한 주요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추출은 데이터 집합에서 질의 처리를 통하여 분석에 필요한 일부 데이터 집합을 추출하는 절차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 도구에 맞는 형태로 변환하여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소에 올려놓는 ETL 과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전용 데이터에서는 정적인 데이터 소스에서 한 번에 데이터를 추출한 전체 추출 방법과 센싱 정보를 시간에 따라 데이터가 증가하는 경우 변경된 만큼만 데이터를 추출한 증분 추출 방법을 사용하며 반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질의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하는 등의 전처리 작업이 필요하며 추출된 데이터는 개인 식별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처리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적 시분할 송수신은 시분할 송수신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지국에서 하향 링크와 상향 링크의 시간 비율을 트래픽 상황에 맞춰 할당하는 방식으로 하향 링크 및 상향 링크의 순시적 트래픽 부하와 주변 셀들의 간섭성을 고려하여 타임 슬롯을 동적으로 할당합니다. 이는 단말기 수가 적은 소형 셀에서 사용자의 이용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하향 링크와 상향 링크의 시간 비율이 동적으로 조정되어 전송 효율이 높아집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문화유산 및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화해 모아놓은 시스템 또는 디지털 상에 조성된 데이터 저장고로 시간 경과에 의해 질이 떨어지거나 소실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를 장기 보존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물 중 물리 형태의 기록물은 안정적인 보존이 가장 중요하며 전산화된 자료라 해도 원본 자료는 구일성을 띠며 손실 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사유로는 열람이 금지되는 편이나 디지털 아카이브는 데이터 보존 못지않게 접근 및 사용에도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검색과 활용이 쉽게 이루어지고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원본을 다시 변형할 수 있으며 공공 아카이브는 여러 사람의 참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용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며 강한 개방성과 공공성을 띱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기록물도 영구적이지 않으며 2019년 불거진 싸이월드 서비스 중단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도 웹 아카이브로 웹사이트 전체 또는 일부를 크롤링해서 아카이브를 생성하면 사이트가 삭제되더라도 내용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996년부터 인터넷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는데 전 세계 웹사이트를 수집, 보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4년 국립도서관이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시간이 흘러 없어진 우리나라 주요 웹사이트 모습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웹 자료 수량은 적고 선정 웹사이트 기준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공공성이 높고 가치가 있는 웹사이트는 유형별로 구분하고 정기적인 아카이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상 데이터 백업과 아카이브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용어로 백업은 사고 발생 시 복구를 위해 특정 시점 데이터를 모두 사본화한 저작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본과는 차이가 발생하나 아카이빙은 원본 자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계속 원본성을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